시민들이 직접 나서 청년을 위해 마련한 주거 공간이 서울 강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거비는 매달 10만 원 안팎에 불과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소상공인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통일펀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일부 펀드는 삼성전자 등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무늬만 통일펀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가 출범 6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스타트업에 2,800억 원을 투자했고 2020년까지 5천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청년 임대주택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평범한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보태 청년들을 위한 집을 마련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 밀집 지역. 동네 곳곳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일조권 침해, 세입자 감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겁니다. 반대로 시민들이 나서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 강북구에 문을 연 터무니 있는 집입니다. 방 2개와 거실로 구성된 이 빌라 4층에 청년 6명이 터를 잡았습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주도로 기업 및 시민단체 6곳과 주부, 할아버지 등 시민 28명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3포, 5포, 7포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도울 길이 없느냐 했는데 마침 든든한 안식처가 생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한결 덜었습니다. 공과금을 포함해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10만 원 안팎입니다. 집은 두 배로 커지고 월세 부담 반 이상으로 줄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외로움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6명의 청년은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대안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단기로 만나고 오고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제 터무니 있는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지역 아이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장기간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올해 안으로 경기부천과 서울 광진구에 터무니 있는 집 2호 3호점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 37%가 월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상황. 시민 참여형 청년주택이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국회가 진통 끝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기로 했죠.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는 울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하고 별반 영향이 없는, 그다음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상관도 없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10,000원을 올린 수 있었는데 도구로만 이용됐다. 지불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실 경영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이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임금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소상공인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부담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줘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사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함께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는 김동연 부총리를 놓고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명무실했던 통일펀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들도 기존 펀드를 정비하거나 새로 구성한 통일펀드를 유행처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시된 펀드 중엔 테마만 통일일 뿐 실제로는 우량주, 대표주 펀드에 가까운 펀드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만남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일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운용사들도 잇따라 통일을 테마로 한 펀드의 재정비와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이자산운용은 올해로 출시 4년째인 하이코리아 통일 르네상스 펀드를 최근 재정비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른바 ESG를 고려한 기업 분석을 반영하고 경협 발전 단계별 수혜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나 UBS 자산운용도 하나 UBS 그레이터 코리아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국내 증시 저평가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도 남북경협 수혜업종 등에 투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EMP 목표 전환형 펀드를 모집 중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남북경협과 통일을 주제로 출시된 펀드들이 실제로는 단순한 우량주, 업종 대표주 펀드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이코리아 통일 르네상스 펀드는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7%가 넘습니다. 하나 UBS 그레이터 코리아 펀드의 경우 기존의 업종 대표주 펀드인 퍼스트 클래스 에이스 펀드를 리모델링한 상품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펀드 내 비중 상위 5개 종목도 KB금융, 포스코,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으로 업종 대표 우량주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일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급하게 이름만 바꿔 펀드를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경협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요즘 청년 창업이 활발한데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투자금 마련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투자금 고민을 덜어줄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가 출범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지난 6년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재단 운영에 대한 청년 창업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하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따로 없어도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악기 연주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영 재미지 대표가 만든 재미지라는 앱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콘텐츠 자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좋았지만 사업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대표가 도움을 받은 곳이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입니다. D캠프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매출액과 사용자 수는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또 회사도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리 온라인에다가 회사를 홍보를 하더라도 채용이 어려웠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가 원하는 인력이 채용이 됐어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는 은행연합회의 18개 회원사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만든 비영리 재단입니다. 재단은 그동안 2,800억 원가량을 투자했고
2020년까지 5천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35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 디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들과의 의견 교류가 쉽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창업가들은 콘텐츠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운영사를 통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벤처 생태계 촉진을 위해 출범한 성장 사다리 펀드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는 창업, 성장, 회수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매 형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매각한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은 전체의 0.42%에 해당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쓴소리를 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삼성그룹의 조치여서 이번 지분 매각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두 회사가 매각한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으로 환산하면 0.42%에 해당합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 지분율이 8.27%에서 7.92%로, 삼성화재는 1.45%에서 1.38%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9.72%에서 9.3%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은 우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각 방침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자사주 매각 방침을 밝히고 5월에 4조 8,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의 자사주는 올해 안에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각 이후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기존 지분율이 9.72%에서 10.45%로 증가해 10%를 넘어섭니다. 이 경우 그룹 금융계열사의 제조계열사 지분 보유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넘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총 자산 대비 3% 이상 주식 소유 제한 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시가 기준 3% 초과분인 18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을,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요새 이색 편의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컨셉도 다양해 클래식이 흐르거나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등 매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국내 점포수 4만 대, 인구당 점포수는 일본의 1.5배. 이제 전국 어디를 가도 편의점을 볼 수 있을 만큼 편의점 수는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점포당 매출은 벌써 12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 불과 50m를 사이에 두고 편의점 간 경쟁을 할 정도로 경쟁은 치열합니다. 업계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다양한 컨셉의 매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도시락 카페형 점포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카페형 점포로 확장해 현재 45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카페형 편의점에서는 커피는 물론 점포에 따라 마련된 스터디룸이나 안마기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24는 매장에서 직접 지은 밥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주거나 테라스에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컨셉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엔 기존 카페형 매장을 넘어선 바리스타 편의점을 통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을 겨냥한 맞춤형 매장도 볼 수 있습니다. CU 덕성여대점은 매장 내 마련된 파우더존과 탈의실을 통해 화장을 고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은행과 제휴를 통해 수수료 없이 ATM 사용은 물론 달라진 생활 패턴에 맞춘 서비스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이들을 위해
고기의 신선도를 알려주는 스마트 자판기를 설치하고 매장 내 마련된 무인 세탁기를 통해 간단한 세탁도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쏘카나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 채널로서 역할에 충실했었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들의 니즈도 다양해지면서 입지나 주 소비층의 욕구에 따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과 입지에 맞춰 특성을 살린 차별화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각에선 이미 포화된 편의점 시장에서 과열된 경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K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업무 방해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채용비리 문제는 KB하나은행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최고 경영자를 향하고 있어 은행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있죠? 네. 함영주 행장의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는 함영주 행장의 거치 문제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고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부정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처럼 기각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까지 함영주 행장은 일단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요. 만약 대구은행처럼 구속이 되면 함영주 행장의 앞날도 불투명해집니다. 하나은행은 예단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구속될 경우 직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2016년에 인사부장을 지낸 강모 하나은행 본부장도 구속 후 직무 해제가 된 바 있는데요. 함 행장은 금융지주 회장 유고시 직무 대행을 맡을 그룹 내 2인자로 만약 사상 초유의 현직 행장 구속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은행뿐 아니라 그룹 전체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금융지주 회장 유고시 은행장이 직무 대행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김정태 하나금융회장도 역시 채용비리 문제로 입지가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네, 검찰은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뿐 아니라 하나금융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영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난 상태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정태 회장은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올 초 금감원 특별검사단은 채용비리 조사를 마친 뒤 김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하나은행 지원자의 추천 내용에 최종 합격이라는 조건과 함께 추천자 이름 옆 괄호 안에 회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서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의미한다는 인사 담당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채용 비리 문제로 숨죽여왔던 은행권 전체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은행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채용 비리 문제는 현재 4대 시중은행 중에서 걸려있지 않은 곳이 없는 정도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까지 은행장을 경임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직접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은 종손녀가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4등으로 합격해 특혜 채용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윤 회장의 자택과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칼날이 윤 회장을 직접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채용비리에서 비켜서 있던 신한은행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를 마친 이후 뒤늦게 임원 자녀들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이 일면서 금감원이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신한금융그룹 임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가 특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한편 채용비리 사태의 진원지인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그룹장 등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곧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어서 회사가 받는 영향은 적은 편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서 국내 대형 금융사의 경영진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정확히 현재 검찰이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대구, 부산,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입니다. 역시 관심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회장에 쏠리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현직 회장의 연임 문제를 두고 당국과 대립각을 세운 두 금융지주에 대해 청와대가 단단히 화가 났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금융감독원장 낙마 사태를 하극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할 경우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온 금융노조는 당장 하명주가 끝이 아니다. 윤종규, 김정태도 구속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는 이번 성명에서 몸통은 윤종규, 김정태 회장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중은행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경기 하남 신규 분양단지 3,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포웰시티, 미사역 8억 분양 과정에서 청약 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통해 이뤄집니다. 오늘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미사역 8호는 어제 이뤄진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1,500여 명이 신청해 평균 13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를 통해 불법 전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전매자 및 중개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등 22개 건설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건설인 집회는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최초로 마련된 겁니다. 유주영 건설단체 총연합회장은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모인 건설인 7천여 명은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포인트 이상 상향, 국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 공사비 수준은 제곱미터당 163만 원으로 영국과 미국,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날 건설 근로자뿐 아니라 기계 대여업자, 자재 장비업자들도 적정 공사비 확보로 인한 실질 임금 향상을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설인들은 100여 명으로 정당 방문단을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보험 가입 때 보험 모집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기도 하지만 초기에 해지할 경우 각종 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해 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금감원은 해지 공제가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고르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 연금보험보다 비용이나 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을 선택할 때는 온라인 사이트 보험다모아 등 저축성 보험 비교 공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9%, 내년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속도는 저하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2년간 군산 경제를 이끌었던 한국GM 군산공장이 오늘 별다른 행사나 입장 발표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폐업 전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마지막 차량 생산을 기념한 호주 GM홀딩 공장과 달리 군산공장은 아무런 내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뇌혈관계 신약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과 연세대 의료원은 뇌졸중 치료제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하고 셀트리온이 임상시험 진행 및 허가, 상업화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가 롯데쇼핑 자회사인 NCF와 롯데백화점 패션 사업부문인 글로벌 패션을 통합한 패션 전문 회사 롯데 GFR을 출범했습니다. 롯데 GFR은 2022년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학입니다. 봄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여름이 온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참 더웠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과 광주,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서울, 경기와 충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쪽으로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 27도, 속초 25도, 울진과 울릉도 2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주말에도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